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사회자를 하게 되는, 사회자라기보다 나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자동차, 뭐 와인, 맛집, 부동산 이거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다 전문가인 게 없는 거예요. 다 전문가죠. 그냥 뭐 일반인보다 좀 더 많이 안다 이 정도고. 근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시잖아요. 대학, 학벌 이런 게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잖아요. 전형적으로 와이프는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대 가서 의사가 됐었고, 나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제 주변에 여기 원더예스님 주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 뭐 학벌 좋고 전문직이 이런 사람들 뭐 깔린 게 뭐 눈에 밟히는 게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배경이 다르고 서로 말이 좀 통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입시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형피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기승전 편집으로. 고3 때까지 되게 공부 안 하고 공부하다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배경, 맥락, 그 맥락을 갖고 싶은 거지 물질 자체를 갖고 싶은 게 아니다. 심상치 않은데? 제가 아반떼 시즌기 할 때 재경이랑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난 쪼피디가 이걸 다 편집할 줄 알았는데 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또 나중에? 네, 어쨌든 저는 검정고시를 봤어요. 고3 때 자퇴를 했어요. 고2 때 자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늦게 들어갔고 대학교를 고3 때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신 9등급이었어요. 무단결 수업도 한 학년에 40일, 50일씩 있었었고, 고3 때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8등급이 나온 거야. 400점 만점에 내가 156점인가? 158점인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80점 만점에 8점 나왔고 수학도 한 10몇 점 나온 것 같아요. 찍어도 그보단 나오지 않아요? 찍으면 그 정도 나와요. 중간식도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6문제기 있잖아요. 그건 다 틀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로 인수분해를 고3 때 배웠거든요. 인수분해라는 거 자체를 고3 때 배웠어.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1년 2개월 만에 모의고사에 수학 만점을 맞았어. 자랑이네. 잘하네. 인수분해를 아니 이만큼 천재성이 있어. 그런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고 학교 자퇴하고 페인처럼 집에서만 공부하고 했었는데, 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다? 두 분 다? 되게 뜬금없이 건너뛰는 거예요.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네. 고3 때까지 되게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다가 이거를 건너뛸 때 사람들이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흑지는데 네. 무슨 동기부여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끌어올렸을까? 저는 머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자랑이. 농담이고요. 머리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엔 내가 수능트렌드를 하나도 몰라. 근데 지금은 그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연봉 막 200억 받는 강사도 생기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학원 선생들이 공부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미치다 이런 포기를 했어. 요즘에는 상위 80% 그러니까 하위 20% 애들이지. 걔네들도 학원 수업 다 들어. 미안한 얘기지만 상위 50% 넘어가는 학생들은 인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거점 대학을 가기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성적이란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배경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그런 애들까지 다 들으니까 사교육 시장이 엄청 커진 거야.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끌어들였냐를 보니까 방법론이야. 항상 선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탑 클래스를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고 나눠져 있지. 나눠져 있어. 등급이 다. 뭐 하이 클래스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돈을 더 못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얘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한 40분이 동기부여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내용은 뭐 1시간 강의하는데 뭐 5분, 10분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시장이 되게 크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약간 좀 떨어지고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방법론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자 따라해봐. 뭐뭐뭐뭐 방법론으로 외워야 돼. 따뜻하면 이렇게 외워야 돼.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게 뭐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닌 방법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징은 방법을 자기가 찾아.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 과외도 받을 수 있고 지식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하는 건 맞는데 조금 이제 하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들은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상위 4% 학생보다 나머지 80%가 더 양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는 되게 그게 시장이 분화가 되겠더라고. 어쨌든 와,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한 5시간 찍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얘기로 TMI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TMI로 얘기를 하면 한 3시간이면 지치는데 오늘 이 정도 컨셉이면 6시간?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똑똑한 학생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중3 학생인데 이대로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근데 집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였고 시험까지 2달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이 학생을 시험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앉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스스로 뭘 공부해야지는 1도 관심이 없는 애라서 차라리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1시간보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었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사실 가르치기 제일 편해요. 결과적으로 학생이 다 다르다 보니 하나의 교육으로는 이 해답이 안 나오고 맞춤형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거랑 내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돌고 돌아 얘기는 케바케라는 얘기지만 실제로 가르칠 때는 되게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 학생은 전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대치동에 그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점수가 계속 정규분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향에 따라서도 그리고 지향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그게 하나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심상치 않은데? 동기부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고3 학생들, 이제 고2 학생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결국 물질이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들이 슈퍼카를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난 많이 봤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뭐 람보르기니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나 서울대 나왔어. 너도 해서. 근데 결국 학원 강사라는 얘기잖아. 그 나이 때 강사해가지고 버는 게 아니면 그 나이 때 벌 수가 없거든. 어쨌든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자동차를 타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 말을 솔직히 좀 싫어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차 자체가 나의 동기부여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 물론 이거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어떻게 물질 따위가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인생에? 사업하는데 목적이 차 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할 때 나는 그 1차원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동기부여라는 게 결국 되게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면 물질이나 이런 데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뭐 좋은 대학을 가면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라가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동기부여가 좀 지속적이고 오래 가려면 수능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다. 수능 때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책찍질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고차원의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끌고 가는 게 필요한 시기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조금 받는다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 입장을 항변한다면 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대학교 때 목표는 나는 나중에 마흔이 되기 전에 당시 차였으니까 에쿠스나 체어맨을 타는 사람이 좋겠어. 당시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사던 이 차의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리더의 이미지. 그러니까 저한테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마흔에 체어맨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적어도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자 이상 할 수 있다면 리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40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해서 차로 고민했던 케이스고,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길이었어요. 뭐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갈 수 있는 데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제너럴리스트로 간다면 대기업으로 가서 여러 개의 일을 배우는 거였고, 스페셜리스트로 간다 그러면은 회계사 아니면은 컨설턴트 전문직으로 가서 길을 트는 거였는데 인턴십을 컨설팅 펌에서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가야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에쿠스나 체어맨의 꿈이 끊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저같이 이제 차를 찍어놓고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차를 사서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차에 담긴 의미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동기부여의 어떤 핵심이 물질이라는 거, 뭐 저도 동의해요. 물질이 갖는 힘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선택했던 순간순간들이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미지, 그리고 맥락, 그 맥락을 갖고 싶은 거지 물질 자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맥락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거기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물질, 경제적 이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을 읽으면 감동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사람들 많이 만났었고 무엇보다도 물질에 굉장히 경도된 바닥이어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신상 또는 하이퍼카를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약간 거리감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냥 물질 그 자체에 경도되어 있거나 문학이라든가 뭐 사회과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인간의 어떤 정신을 발전시켜주고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서 제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도 꼭 하나를 넣고 싶은 게, 책은 많이 읽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경도될수록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터보님이 이런 얘기를 막 즐겨 하시는 이유도 사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특히 문학이나 철학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물질 하나라 보더라도 그 밑에는 의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TMI 알쓸신자처럼 갈 수 있게
있지. 만약에 물질만 좋아한다 그러면 아까 거기서 에이 에코스나 체험해서 안 돼 그걸 뭐하러 써 이러고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아까 전에 그 둘이 이제 골프 치고 왔어요 오늘. 골프 치면 걷다가 뭐 스포츠에 계보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근대성이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골프를 치면서요? 네. 그렇잖아 저 안 맞는데. 아니 안 맞더라고. 나도 손 아파 죽겠어 오랜만에 쳐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죠. 최저 생계, 최저 나는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 물질은 이 정도면 정말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준들이 각각 있잖아요. 제가 뭐 이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뭐 사업도 이것저것 많이 넓히고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지난 3년 동안 되게 많이 해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었어요. 과연 물질이란 무엇이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한테 뭘 주냐를 봤을 때 전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유라는 키워드가 뭐냐,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 물질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있는데 물질적 자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에 살고 치안이 좋은 동네, 큰 평수, 그러면 거기서 뭐 내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내 자전거 방을 꾸밀 수도 있고 와인을 마실 수도 있고 사치제를 포함한 나의 생활을 나의 중고 집단 안에서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물질적 자유인 거죠. 주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고 굉장히 사회의 삶의 짐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신적 자유가 뭐냐를 봤을 때 이 생각을 왜 많이 했냐면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 친구분들, 저희 집보다 훨씬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2세, 3세라고 불리는 애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자라왔는데 정신적 자유는 아주 일차원적으로 보면 내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거. 그것도 1차원적으로 보면 정신적 자유일 수도 있어요. 월세를 산다면 집주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자영업자면 또 건물주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내 양심에는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양을 떨어야 되고 뭐 접대할 때 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접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지 내가 정말 올곧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물질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지키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신적 자유가 침해당하고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일반 뭐 월급 받는 분들 그렇게 많이 버는 분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물질적 자유를 획득하면 할수록 중고 집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라는 건 생물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물체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생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적 자유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무소유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고요. 그건 종교인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우리 사회 속에 속해 있고 사회적 동물이고 중고 집단 안에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고 또는 자기 신념과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제가 뭐 종교인이나 또는 뭐 이제 물질적 토대가 거의 없이 그거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이 되게 고양된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그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토대 위에서 제 신념과 가치를 지키고 그걸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 얘기가 나와? 통편집 예상해봅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거를 계속 소비를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지속 가능한 쾌락, 지속 가능한 즐거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주려면 좀 더 고차원적인 행동, 내가 어떤 거를 뭔가를 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읽고 분석하고 고뇌하고 그게 바로 정신적 쾌락이지. 그러니까 그치.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청산 뉴스를 해서 내가 전에 원더레스님하고 행복에 대해서 막 이제 새벽 2~3시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 나도 듣다가 피곤해서 근데 행복의 정의의 마지막에 뿌듯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때 행복의 정의가 뿌듯함?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뿌듯함 하고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게 원래 사전적 정의인데 근데 거기서 세 보람이 가지 있어야 요소를 된다. 이제 기쁨도 있어야 되고 만족도 있어야 되고 뿌듯함은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얻는 보람과 가치. 난 이 세 가지.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이 정의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페라리를 산다 이러면 뿌듯할 수 있어. 나 이만큼 성공했어.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드디어 한남더를 살면서 페라리를 탔어. 나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야. 뿌듯할 수 있지. 뭔가 본인 얘기가 아니 절대 아니고 저는 피레미죠. 피레미.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어. 소비로 만족을 얻는 건 너무 쉬워. 그냥 돈 좀 쓰면 돼. 돈 좀 쓰면 사람들이 다 되게 나에게 친절해. 돈을 쓰면 내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착각을 하게 돼. 근데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보람이 없다는 거야. 보람이라는 거는 정신적 쾌락이 있어야 돼. 장기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쾌락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주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공부를 왜 하는가야. 물론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옛날에 중고차 딜러 같은 경우는 차만 잘 팔아도 돈 되게 많이 벌었어. 물론 뭐 중고차 딜러가 공부를 꼭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업계든가 영업을 잘하면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관리직보다 영업직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돈을 버는 게 물론 1차적인 목적이 나도 역시 그렇긴 한데 공부를 왜 하는가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야.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책을 읽는 거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뭐 누구 읽어봤어? 그 작가 알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뇌하고 감동받고 그걸로 인생을 풍부하게 채우면서 그걸 통해서 정신적 쾌락을 느끼는 거,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제가 한번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본과 1학년 때 그때가 제일 양이 많아요. 왜냐면 의학 총론을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2주마다 아니면 1주마다 시험을 매주 치는데 정말 하루에 그냥 2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의사들 있어요. 중에서 의사고시 그런 상위 말 4% 안에 하지 마. 들었대요. 그런 말 하지 마. 의사 전체에. 자막이요. 그런데 그때 진짜 공부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겨울이었는데 아직 그게 되게 강렬하게 박혀있어요. 제 기억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침대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한 1시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이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거의 가수면 상태에서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저한테 자존감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 기억이.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살면서 되게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지 이렇게 성공의 경험이라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간은 자기에게 작은 성취를 계속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학교에서 1등을 했었어요. 결론이 이거였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자랑 커플이야. 그 과목에서 1등을 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구나 싶었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이제 뭐 내 과거 한번 끊었다 갈까요? 네, 한 번만 끝나. 너무 끊었다 가죠.